안녕하십니까. 제3포럼의 좌장을 맡은 김주원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75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15분씩의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론트에는 많은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문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약에 질문이 계시다면 한 분 정도는 발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한 분 정도는 그냥 질문을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조금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3포럼에서는 주제를 한강 하구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발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자는 5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인천대 해양학과의 김장균 교수님께서 해양 생태계의 이산화탄소의 저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인천대학교 해양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장균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현재 탄소 중립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이 탄소 중립에 있어서 해양 생태계, 특히나 블루카본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40%까지 저감하는 것으로 확대 상향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저감의 노력으로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고요. 탄소 흡수원, 새로운 탄소 흡수원의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 카본이라고 하는 육상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에 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평가는 지금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즉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한 데이터는 지금 매우 부족하고 의존할 만한, 믿을 만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육상 생태계가 흡수 저장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의 양과 비교했을 때 해양 생태계가 흡수 저장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양이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탄소 저장고임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우리가 해양으로 순수하게 흡수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탄소의 양이 한 2기가톤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으로서 현재 인정되고 있는 블루카본의 종류는 맹그로브입니다. 그리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검증 중에 있는 게 염생식물, 염습지, 그리고 잘피와 같은 해초류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블루카본이라는 용어가 200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2009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후로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해조류와 같은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야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대형 과제로서 만들어져서 실제 수행 중에 있고요. 이 블루카본에 대한 과제도 갯벌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과제입니다. 이 갯벌에 초점을 맞춘 연구 과제에서 염습지와 해초지 등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상당 대부분의 연구가 이 갯벌에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갯벌과 염생식물과 잘피와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연구되어 있는 이 세 개와, 그리고 해조류하고 폐류, 제가 또 연구하고 있는 새로운 탄소 흡수원으로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약 3분의 1이 해양에서 흡수한다고 합니다. 연안만 딱 놓고 봤을 때, 연안은 전 세계 해양 면적의 약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으나 50% 이상의 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블루카본 종들에 있어서 첫 번째 염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염습지의 경우에는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것처럼 열대 우림에 비해서 약 5배 많은 탄소를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식물이 아니라요, 열대 우림하면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고 저장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이것보다도 5배가 더 많은, 그게 염습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습지는 그 위에 살고 있는 염생 식물뿐만이 아니라 지하 8m, 최대 8m 깊이에까지 퇴적물을 형성을 함으로써 이 퇴적물에서 유기물이 쌓이게 되고 이 무산소 환경에서 바이오매스가 저장이 됨으로써 탄소가 격리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갯벌입니다. 국내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은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건데, 약 1년에 갯벌에 퇴적되는 퇴적물의 양이 한 4cm 정도 될 거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퇴적물이 쌓이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매년 수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어디 나오냐 하면 최근 지난달 한두 달쯤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서울대학교 김정성 교수 연구팀, 저 블루카본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팀에서 발표한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약 1750만 톤, 1년에 한 175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갯벌에 의해서 흡수 저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잘피입니다. 해초류입니다. 해초류는 뭐 전 세계적으로 60여 종이 분포하고 우리나라에 한 9종 정도가 분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해초류도 이산화탄소 흡수 저장하는 효율이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탄소 흡수량이 육상식물에 의한 탄소 고정량보다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해양 생물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육상이랑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육상은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서 그쪽이랑 비교를 하는데, 해양에 있는 생물들이 육상에 있는 생물보다 훨씬 더 그 효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피, 이 해초류에 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초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가 해초숲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한 70% 이상의 해초숲이 감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식하는 사업, 해수숲을 다시 살리는 사업들이 매우 많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잘 자라고 있는 해초숲에서 몇 뿌리를 뜯어다가 새로운 이식지에 가서 딱 심어 놓습니다. 해초는 잔디와 같이 뿌리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만 맞으면 얘가 여기에서 뿌리 줄기를 옆으로 쭉 하면서 새로운 개체를 쭉쭉쭉쭉 올려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얘가 환경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적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이 사업이 매우 어려운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영흥도인데, 영흥도 여기 내리어촌계이고 내리어촌계 앞에 있는 아주 거대한 갯벌입니다. 이 갯벌의 끝자락에 가시면 여기에 아주 넓은 해초숲, 잘피숲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북쪽에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아래쪽, 이 서쪽인가 남쪽인가 이쪽에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요게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가 환경에 민감하다고 했죠. 위에 뚝으로 막혀 있었었는데 그 뚝을 허니까 물살이 세지면서 여기를 갯벌이 완전히 덮어가면서 이쪽에 있는 서식지가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에 이 시점에 가면 한 50cm 이상의 잘피 숲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 2cm짜리 잘피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최근에 이 드론 같은 거를 날려가지고 서식지 면적을 분석을 하고 뭐 이산화탄소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인천대학교하고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하고 같이 이 해초류 그리고 잘피숲 복원에 관한 연구를 올해 소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조류와 폐류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잘 안 했던 그런 연구 분야인데요. 해조류와 폐류는 전 세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지 외에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찾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 했죠. 그게 중에 하나가 해조류하고 폐류입니다. 그런데 이 해조류를 먼저 말씀드릴 텐데, 해조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생활사가 짧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많이 흔하게 우리가 잘 아는 건데 파래입니다. 파래는 씨, 포자라고 하는데 이 씨가 이렇게 발화해가지고 나서, 발화가 아니죠. 어쨌든 뭐 우리가 발화라는 말이 편하니까 발화해가지고서 엽채가 이렇게 되는데, 빠르면 2주면은 생활사를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포자를 다 방출하고 죽습니다. 얘네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흡수율이 높은데 2주면은 다시 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생태계에 다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용되기에 매우 부적합하죠. 그래서 이 해조류와 관련해서는 3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흡수원을 지정되기 위해서. 첫 번째, Seaweed Forest라고 여기 적어놨는데요. 다년생 해조류. 우리가 육상식물이 탄소 흡수원에서 인정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오래 살기 때문이잖아요. 흡수해서 오랫동안 저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얘네들도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100년 이상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늘려가는, 서식지를 늘려가는 그런 연구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하는지를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해조류를 이 심해로 싱킹 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한 말씀을 드리진 않겠는데, 심해로 가라앉히면 이 심해 한 700m, 1000m 정도를 가라앉히면 이 안에서 밀도의 차이에서 이렇게 탄소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저장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카본 싱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발표의 뒷자락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폐류입니다. 폐류는 솔직히 우리가 먹는 그 살 있죠. 요게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저장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먹어서 바로 이게 생태계로 내보내기 때문에 살에 있어서는 소프트 티슈는 그렇게 큰 이산화탄소 저장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폐각 있죠. 이 폐각은 우리가 해양 쓰레기입니다. 여기 한 10% 내외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퇴적물로서 어디에다 잘 저장을 하게 된다면 얘네들도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최근 작년에 발표한 그런 연구 논문인데, 해조류와 폐류 양식에 있어서 이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하수 처리로부터 배출되는 것의 5.7%와 8.6% 정도를 해조류와 폐류가 제거한다라고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카본, 여태까지 계속 설명해드렸던 이 블루카본이 흡수하는, 제거하는 이산화탄소, 탄소 저감량에 대해서 쭉쭉 연구 결과에 의한 것들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여기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세요. 잘피, 충남 연구에서는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요만큼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심하죠. 같은 거 가지고 한 겁니다. 폐류, 충남 연구원은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요 정도라고 해놨습니다.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 체계적으로 연계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전국에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샘플링하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딴 나라에 있는 거, 평가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서 우리는 이 정도 만들어내니까 이 정도 제거할 것이다 라고 러프하게 계산해 놓은 거예요.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안 됐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블루카본이 제거하는 이산화탄소량 1년에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자동차 36만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해양에 있는 우리나라의 블루카본이 저감한다 라고 알 수 있고요. 블루카본의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외에서는 맹그로브, 잘피숲, 그리고 염습지 이런 데서 제거하는 게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갯벌 가장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것들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탄소 흡수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얘기 설명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13분이 됐는데, 맹그로브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흡수율도 높고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염생식물과 해초류, 탄소 흡수원으로 등록되기 위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매우 가까워요. 그런데 얘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서식지가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식지 복원에 대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그리고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풍부도도 매우 높고 온실가스 흡수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장 기간이 매우 짧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해조류에 있어서 좋은 건 뭐냐 하면,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는데 해조류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 이 해조류 선언이라는 것이 유엔에서 재작년에 발표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해조류 선언은 동양에 있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클라이밋 체인지 미티게이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거를 아주 강력한 포텐셜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조류 바이오매스를 여러분들 이산화탄소보다 더 나쁜 온실가스가 뭔지 아시죠?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 배출의 주범이 누구예요? 반추동물.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 한 3년쯤 됐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해조류, 홍조류입니다. 아스파라곱시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요만큼 0.00 몇 %를 이 반추동물, 이 소의 사료에 넣어줬더니 80% 이상의 메탄가스 배출이 줄어들더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메탄이 기여하는 온실가스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조류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 폐류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도 하지만 발생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려운 그런 거기 하고요. 그래서 갯발은 제가 여기다 물음표로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유재원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갯벌은 우리나라에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협의 대상으로 있는 서양에 있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축적을 하고 그들을 설득해야지만 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라이밋 히어로스하고 블루카본 종류를 쭉쭉 적어놨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나 그 질문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 DOC를 생성하게 해서 얘네들이 해조류 1년에 네트 프라이머리 프로덕티비티에서 한 그 30% 가까이가 DOC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남분해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유출되는 양을 측정해서 블루카본을 논하는데 그런 부분은 왜 중요하지가 않아서 빠진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다 보게 되면 저희가 광합성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한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런 계산식을 쓰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은 뭐냐 하면 해조류의 순수한 바이오매스를 나중에 수확할 때요, 순수한 바이오매스를 쭉 흡수해가지고 얘네들은 제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총 탄소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거되는 넷 카본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을 써서 계산을 한 것이고요.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저질이나 퇴적물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다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거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시간이 잘 없기 때문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면 교수님이라든가 그 발표자들한테 직접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분 정도만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시간상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강하구 섬의 생태문화 자원에 대해서 해양문화교육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노영래 박사님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 프로그램을 참석했었는데요. 오늘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발표를 마치 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강하구의 섬에 대한 생태 문화 자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인천 한강하구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이제 한강하구 하면 굉장히 또 많은 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잊혀진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한강하구에 대해서 이제 그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보전 방안을 해보자, 토론해보자라고 주제를 주셨는데, 사실은 남과 북의 협력 사업이나 아니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뭐 생태나 아니면 문화에 대한 이야기, 주민들의 얘기를 빠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먼저 성결 과제 정도 아니면 우리 알았으면 하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한강하구 하면 굉장히 많은 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거의 지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강하구의 섬들에 쭉 나타나는 강화군도하고 이쪽이 북쪽이죠. 연백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이제 교동도하고 주문도가 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섬들, 다도의 섬들이 있었죠. 네. 근데 현재 지도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섬들은 대부분 메리베인에서 다 사라졌어요. 아마 강화군도의 한강하구의 매립의 역사가 아마 대한민국의 매립의 역사와 개를 같이 할 겁니다. 근데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립의 공간이었다. 현재는 저희들이 한강하구 중립수역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강화도 중심으로 한강하구가 여기 말도까지가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여기 앞에 있는 유도라는 섬이 있고 밑에 항산도, 소항산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쪽은 김포 쪽이고요. 오늘 설명은 강화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생태문화자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특히 사실은 그 적경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 생태자원들 그리고 주민들 이야기들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굉장히 한강후의 섬들이 많아요. 우리가 수생태계 복원도 많지만 갯벌변에 대한 복원도 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유인도 12개예요. 강화도, 교동도, 성모도, 주문도, 보름도, 하차도, 말도, 서검도, 미겁도, 황탄도, 동검도, 선돌모 굉장히 많습니다. 무인도도 굉장히 많아요. 납도, 계리섬, 기장섬, 특히 기장섬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유인도였습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국방부가 간첩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8가구를 그냥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경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조금 규제나 피해를 받던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8개의 무인도가 있고 또 많은 이 속에 많은 또 무인도들은 석도나 수섬이나 상해바위나 분연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5,000마리밖에 없는 저어새 최대 산란지로 알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태적으로 귀중한 섬이기도 합니다. 뭐 인천을 찾는 저어새 같은 경우는 천연기념물 205 다시 1인데요. 올해 기점으로 5,000마리가 넘었습니다. 과거에 40년 전에는 500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인천에 많은 무인도들이 보호가 되고 인천에서 많은 보호 활동이 있으면서 현재 10배 이상 증가를 해서 현재 5,000마리 숫자를 넘겼다. 대부분의 섬들이 한강구에 있는 많은 무인도에서 산란을 하고 전체 저어새의 80%가 이상의 고향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한강하구의 생태적인 가치는 세계적으로 높다. 특히 우리 DMZ 한강하구 중립수역에 깃대종이라고 있습니다. 새는 바로 두루미입니다. 우리 인천 시조가 두루미이기도 합니다. 근데 깃대종이라고 하면 그 생태의 대표적인 종을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조류는 우리 한강하구 깃대종은 두루미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인천의 한강하구에도 한 50여 마리가 월동을 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에 도착을 할 겁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저희 조사를 200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최대 50마리 이상 개체수가 증가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앞에 있는 황해도가 북한 같은 경우는 두루미터라고 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많은 갯벌들을 지금 보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강하구를 기점으로 하는 이런 갯벌들은 북한과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쪽은 오히려 두루미에 대한 보호지구가 커지고 있고 인천 같은 한강하구는 점점 더 매립을 통해서 사라지고 있고 그래서 좀 약간 반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도 동검도 앞에 있는 두루미인데요. 꼭 올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기념물 419호는 조금 넘어갈게요. 다만 아쉬운 건 두루미가 찾아오고 있는 분호리 포구나 동검도 일대는 좀 천연기념물이 제어가 됐어요. 그 북쪽부터 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두루미나 저어새를 기점으로 천연기념물이나 아니면 해양보호구역이 다시 재정립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근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 갯벌이 훨씬 더 가치가 더 생태적인 환경적인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블루카본의 이야기라든지. 국내 최초의 람사로 논습지도 강화도 매화마름 습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매화마름은 멸종했어요. 강화도에 일부 남아있을 겁니다. 얘는 대표적인 수생식물이에요. 멸종위기종인데요. 근데 북한에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하고 공동연구해서 매화마름을 복원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교동도 여기가 연백이고요.
직선거리 2.3km 정도 됩니다. 과거의 고대 지도하고 현재 지도는 굉장히 달라졌겠죠. 예. 교동도 한 40개 섬이 뭉쳐서만 현재 크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성모도도 7개의 섬이 뭉쳐져 있고요. 여기 미읍도, 서검도, 말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한강하구의 모습이에요. 예, 쭉 여기가 연백이고 여기가 교동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2.3km 되어 있고요. 아마 과거부터 해서 연백하고 교동은 경쟁적으로 매립을 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방이 앞을 막고 있는 게 아니고 갈비상 모양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에 대한 증거는 이쪽에서 제방을 만들면 이쪽이 뚝이 터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갈비살로 해서 물기를 돌리는 이런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역사의 흔적, 학계산 청동기 암각화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청동기 암각화라 생각하면 아마 울산의 방고대 암각화 생각하실 텐데 아마 고대 역사의 흔적들도 황해도 중심으로 한 청동기 시대의 암각화들을 저희들이 교동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아마 고대 역사 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 평화의 연결고리라는 타이틀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오가는 다양한 탐초 관련된 콘텐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동도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이후에 4만 명 정도가 교동도에서 교동도로 피난 오셨습니다. 현재는 좀 많이 돌아가셨는데요. 아직도 황해도에 있는 시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대령시장이 있습니다. 보름도, 주문도 여기가 말도고요. 남과 북 보름도 연백의 연결고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연기념물 304호고 북한에 있는 164호가 과거 900년도에 같은 공간에서 살았던 은행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은행나무가 순나무만 보름도로 떠내려왔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니면 북쪽에 있는 아내와 보름도에 있는 남편을 같이 기념하고 풍거제를 드렸던 그런 풍습이 아직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주문도 서도교 중앙교회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제14호로 되어 있습니다. 23년 도형식 건축 양식의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아차도 말도 보겠습니다. 말도는 인구수가 20명이에요. 가고수는 11가구. 세도는 맨 끝에 있다고 해서 끝말자라고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말도에는 약간 좀 재미있는 배가 있었습니다. 평화호라는 배가 있는데요. 과거의 정전협정 이후에 53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까지는 이 평화호를 타고 주민분들이 주문도까지 왕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평화호는 남과 북 모두 인정하는 유일한 여객선이고 하고요. 평화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강하고 중립지역 안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 어선들은 자유롭게 왕래를 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호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운영을 멈추고 있습니다. 말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섬, 이렇게 작은 섬인데요. 굉장히 좀 부유했던 섬이기도 합니다. 100여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현재는 11가구 정도만 남아있고, 그 이유는 아마 남과 북의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어업 규제가 굉장히 상당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섬을 제가 현장을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기장섬 같은 경우는 교동도하고 성모도 중간에 있습니다. 같이 사이에 있는데 아직 고래섬 같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섬이 굉장히 좀 아픈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정부의 해금 공도 정책에 의해서
8가구가 강제 이주 당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경 지역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현재는 무인도화된 섬이기도 합니다. 미륵의 섬 미곡도라는 섬도 있습니다. 가면 이제 송모도 하리 선착장에서 한 15분 정도밖에 가지 않은데요. 여기도 12가구 정도 사시는데 미륵섬, 미륵의 섬이라고 미륵의 밑자를 쓰더라고요. 근데 미륵섬 주민분들은 약간 좀 피해 의식이 많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에 한 60년도 된 것 같은데요. 거기서 운전별에서 갯벌에서 조기 퇴치를 하시다가 잠깐 물이 차 있을 때 북쪽에 잠깐 넘어왔다가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한 100여 분 되시는데요. 그분들이 70년대 이후에 남과 북이 경색이 되면서 줄줄이 고정간첩 혐의로 감옥에 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평생 동안 아마 간첩이라는 이런 의심을 받고 고통 속에 살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80년대에는 불법 감금이 돼서 고문을 받고 간첩 시인을 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던 분들도 미국도에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이런 좀 상처들을 조금 치유하는 평화의 시대, 통일의 시대를 좀 앞서서 치유하는 반성의 시간들이 필요한 게 꼭 한강하고의 섬들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이분이 제가 어렵게 찾았습니다. 우리 기장섬에 살았던 한운보 선장님이신데요. 이분이 여기서 세 명의 자녀를 낳으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현재 고향을 갈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 기장섬 들어가려면 해양수산부에 입도 허가서를 받아야 해요. 입도 허가서를 받으려면 국방부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항상 거부가 나오고요. 해양수산부도 항상 거부를 나와서 현재 지금 한은복 씨를 비롯한 여기 자녀분들은 고향에 갈 수 없는 섬으로 되어 있고 그 이유는 전쟁이 나면 방어가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핑계를 대고 현재 이분들 가족들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분들이 현재 지금 과거에 주민들이 살았던 공간들이 일부 남아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주민분들이 떠난 자리에는 자연에 좀 복원이 되고 있겠죠. 멸종위기 그 흰발롱개 서식지인 기장섬이고 제가 아마 흰발롱개 군락지 서식지를 많이 봤는데요. 이 일대가 가장 큰 잘 보호가 된 공간이기도 해서 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15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제축해서 죄송합니다. 프론트에서 그 질문 한 분만 쓰시면 받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게 무슨 사유로다가 절대보전 무인도서가 됐는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보름도의 은행나무가 제가 이 처음에 왔을 땐 300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가니까 500년 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600년 됐다고 그러고 지금은 이제 900년까지 올라가서 그게 정말로 그게 조사가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한번 좀 일단 은행나무는요, 지금 문화재청 자료에서 고려 중엽 호남에서 또 내려왔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중엽이라 명확한 시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북한 자료도 그렇게 90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한 정부도 지금 500년이다, 600년이다, 800년이다. 최신 자료가 900년으로 좀 정정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남과 북 문화재청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섬 같은 경우는 일단 생태적으로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부 특정 도서가 아닌 국방부가 요청한 섬이기도 합니다. 국방부가 그쪽이 적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 시 유사시 방어가 어렵다 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민간인들이 살면 아무래도 간첩의
소홀히 될 수 있다. 두 가지 그 방어의 어려움을 들어서 일단 해금 정책 먼저 실시를 했고요. 그 이후에 2012년도에 해양수산부가 국방부의 요청을 받고 다시 또 절대 보전적 무인 도서로 지정을 합니다. 근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과도한 행정력이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예. 시간상 이사장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간상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해양 폐기물의 영향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대해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경태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경태입니다. 사실은 한강 하구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제를 설정하려고 했는데 조금 넉넉치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오전 세션에서도 한강 하구의 쓰레기 관련해서 아마 2개의 주제가 발표된 것 같은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어떤 유입 경로를 보면은 주로 이제 유격에서 발생한 것들이 흩어져 있다가 뭐 하천으로 들어오는데 이제 아니면 또 비가 올 때 또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집중 강우 때 또 초목류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량 유입되고 연안 지역에 때 조건이 좋은 지역에 아마 많이 모여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뭐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아마 요 밑에 이 부분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인데 이제 해양으로 들어오는 쓰레기들이 굉장히 대양을 떠돌다가 좀 자유로 형성되는 지역에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에 의해서 주요하게 저희들이 보는 피해는 앞서 뭐 오전 세션에도 있었지만 뭐 우리가 이제 선박 사고를 유발한 스크류에 이제 뭐 로프라든지 이런 게 감겨가 저희들이 조사 나갔을 때도 많은 피해를 그런 것들로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냉각수가 들어가는 쪽에 부유물이 들어가 가지고 좀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어민들분들은 아마 이제 업 생산성 저감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물에 생물이 걸려서 죽기도 하지만 어류라든지 또 그 쓰레기가 사실은 그물에 걸려가 같이 올라오니까 이거 분류 작업하는데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의 생물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위협을 가하고 결국은 쓰레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껴 있는 생물들은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은 또 어쨌든 유기물의 분해에 의해 가지고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안 쓰레기뿐만 아니고 침적 쓰레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바다 밑에는 얼마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게 하고 관광자원 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지역에 사실 가겠어요. 아마 수년 전에 아마 어딘가요? 필리핀인가 보라카이인가 그 굉장히 수질 오염, 쓰레기 오염 돼 가지고 그거 정화시킨다고 몇 개월 동안 아마 관광지를 폐쇄했었을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관광자원이나 경관 훼손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에 이걸 이제 수거하는데 뭐 환경부도 많이 노력하고 지자체들 노력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도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하긴 하지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수거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소각 처리를 하든지 요즘에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게 업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방향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가 국가 간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해양의 해류를 타고서 대부분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보면 중국 쓰레기가 많이 온다고 하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 쓰레기가 많이 온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해양 쓰레기 및 플라스틱 통계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18년 기준이긴 하지만 해양 쓰레기가 약 연간 약 14.5만 톤 발생하고 있다 하는 것들이고요.
관련된 뭐 예산은 쪽에 있고 그다음에 해양 플라스틱 관련 주요 통계도 18년 기준으로 현존량입니다. 그러니까 현존량이 약 11.8만 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인은 뭐 연간 발생량 중에서 해양 기인, 뭐 육상 기인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해양 기인이 많은 거는 우리가 양식장이라든지 이런 데 페스티로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 기인이 오히려 육상 기인보다 해양에서는 플라스틱이 많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이제 폐기물 분류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최근에 관심 있는 뭐 마이크로 플라스틱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이 있겠지만 어쨌든 마크로부터 메저, 마이크로, 라지, 뭐 스몰, MP, 뭐 나노 플라스틱까지 이렇게 쭉 사이즈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마이크로 플라스틱은 약 한 5mm 이하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초기에 아예 만들어질 때부터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들어간 뭐 제품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 대형 플라스틱에서 자꾸 이제 쪼개지면서 광산화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쪼개지면서 다시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 한 80%가 육상기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장애 연구에 의해서 국내 이제 쓰레기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뭐 LDP냐 PP냐 뭐 여러 가지 쭉 나타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LDP라든지 그다음에 PP라든지 그다음에 PVC인가요? PVC 이런 것들이 점유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플라스틱 생산량으로 보면은 주로 이제 가정용 뭐 패키지로 쓰는데 포장지로 쓰는데 이런 쪽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이라든지 가정에서 나온 플라스틱은 결국은 폐기를 사용을 다 하거나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폐기를 하는데 폐기한 걸 그냥 폐기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제 분리수거를 상당히 좀 하고 있죠. 분리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활용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같은 경우 요 세 개의 카테고리로 어쨌든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스로 따지면은 뭐 가정에서 주로 이제 발생되는 것들이 있고 산업계에서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계에서 발생되던 이 두 개의 어떤 소스에서 발생이 되면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서 쭉 이 카테고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트리트먼트 할 때는 재활용 제품으로 가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로 활용하는 부분, 그냥 단순히 소각해서 없애버리는 부분 이렇게 쭉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요 표기를 잘못했는데 출처는 요 앞에 보여드렸던 요 저자하고 같은 겁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가정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이제 처리 과정이 앞서 했던 뭐 출세 말씀드렸던 그 패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양적인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고 있다는 플로우를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강 수계에서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 을 조사를 했는데 이제 생물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그다음 퇴적물 중에 쭉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와 같이 이제 조각 형태로 플라스틱이 있다든지 아니면 섬유 형태의 긴 어떤 실같이 이렇게 있는 파이버 형태로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따라서 쭉 본류 지류 쪽에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것들을 이와 같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생물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이제 뭐 어류, 바다새, 바다거북, 포유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사된 걸로 의하면은 바다거북에 대한 뭐 조사, 연구 건수가 제일 많은 편이죠. 편수로 보면은 그렇게 하고 이제 지중해에서는 수청별로 해양 플라스틱 습식에 관해서 지표적으로 이와 같은 생물들을 쭉 제시를 하고 이 생물들을 캐치해가지고 그 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바다새의 그 경우는 뭐 습식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먹이로 알고 바다거북이 또 해파리로 알고 또 습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습식에 의한 부분들도 바다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물에 쪼여 가지고 얽힘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둥지를 짓는 재료로 가져와 가지고 또 쓴다든지 그러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고요. 해양 플라스틱에 의한 바다의 피해는 각국에서 새의 종류별로 쭉 해가지고 표시를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메조 플라스틱은 5mm 이제 마이크로 플라스틱보다 조금 큰 사이즈에 대해 가지고 쭉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서 동해안부터 쭉 서해안까지 했는데 여기가 아마 안산하고 인천인가요? 상당히 좀 높은 농도 내지 양으로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 가지고 그래서 뭐 중국 탑 레벨 수준에 이제 거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위에는 아마 플라스틱의 종류별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업종 구역이 있는데 해구별로 이제 구역을 해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동해안 쪽보다는 물론 이제 연안에서 상당히 좀 떨어져 있지만 황해 같은 경우, 서해 같은 경우에는 구역별로 했을 때 플라스틱 분포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사 시기별로 좀 분포 차이가 이거는 좀 이상하게 2월 달에는 오히려 한 가지 종류만 좀 나타났다 플라스틱 하나만요. 이거 지금 5가지, 8가지인가요? 8가지 종류를 나타내고 있는데 대부분 분포가 혼합돼서 나타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나타나서 좀 독특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거된 플라스틱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플라스틱만 있는 경우 있고 금속하고 플라스틱이 같이 결합돼 가지고 있는 폐기물로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대부분 플라스틱 아니면 금속하고 같이 결합된 부분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 관련해서 이제 계획은 환경부에서 어차피 육지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환경부에서 많이들 관리하고 있고 하천, 하구를 통해서 해양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해양 부분은 해양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들이 국가 계획들이 이와 같은 플랜으로 쭉 짜여집니다. 환경부는 왼쪽, 해양수산부는 오른쪽과 같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국가 환경 종합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지고 뭐 7대 핵심 전략 3개 중에서 3개가 해양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뭐 연안의 해양 환경 생태 건강 강화를 위해서 하고 물질 순환은 어쨌든 자원의 재생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간 이후 월경성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해서는 해양환경 종합계획의 6개 중에서 1개 전략으로 해양 쓰레기 오염 진단 및 사전 예방 체계 개선 이렇게 해서 관련한 정책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정책들이 결국 수립이 되면 연구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아마 오전에 발표했던 사이에서 3차 쓰레기 계획이 19년부터 23년까지 사실은 수행하기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 그 해양 폐기물 및 해양 오염 퇴직물 관리법의 하나의 입법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 쓰레기법 3차 쓰레기 계획은 결국은 폐지가 되고 여기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3차 계획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보면은 국내 관리뿐만 아니고 국제적인 어떤 사회의 공동 대응 형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유엔 환경총회 뭐 계속 연차별로 몇 차 회의를 할 때마다 계속 강화되어 가는 그런 쓰레기 정책이 국제적으로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게 얘기가 되고 있고 전문가 그룹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들을 단순 쓰레기로 하는 게 아니고 리사이클을 하자는 제 부분들이 네네. 그래서 국가별로 많이들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 한다든지 업사이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 해양 폐기물, 해양 오염 퇴직물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2019년도에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이 기본 계획 10년 단위 기본 계획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어쨌든 해양 폐기물의 발생량을 이 정도까지 줄이겠다 하는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주요 사업들은 5개의 전략이 있고
각각의 추진 체계별로 또 한 2개에서 한 6개 정도 사업이 있고 이 각각 안에 또 세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쓰레기 굉장히 수거가 어려운 지역에 뭐 수거하는 장비를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프런트에서 그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예, 박사님께서는 그저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한 피해 사례 및 현황 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계획 및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별도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한강하고 갯벌의 생태학적인 상태 평가에 대해서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의 유재원 소장님으로 하여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연안환경생태연구소의 유재원이라고 합니다. 한강하고 갯벌의 생태학적 상태는 뭐고 정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어떤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학적 상태는 생태계의 이제 구조하고 기능과 관련된 이런 질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생태학적 상태는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한 40년, 50년 정도 이런 일을 해왔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유럽의 WFD입니다. Water Framework Directive인데요. 2000년도에 이제 그 이런 WFD를 발족해서 2015년도에 이제 1차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설정한 1차 목표가 이제 그 생태학적 상태를 뭐 수질이든 생태학적인 생물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든 이렇게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최소한 이제 모든 전 연안이라든가 모든 하천 호수의 그 상태를 굿 스테이터스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그랬는데 2015년에 그게 달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생태학적 상태를 평가하는 거,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질적 상태 평가하는 것은 이제 그 관리 측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서식처 복원에서도 활용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그 축이 이렇게 보면 여기 스트럭처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구조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Y축에 보시면 이제 그 펑션이랑 관련된 게 이제 보면은 뭐 뉴트리언트 사이클링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도 생체량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거 이걸 2개 축으로 해서 훼손된 데서 이제 그 오리지널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우리가 목표점을 잡고 그렇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이제 복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호구역처럼 이렇게 생태학적 상태라든가 효용성 파라미터를 목표점을 설정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계속 지속적인 평가를 하고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서 이제 당초에 목표했던 그런 생태학적 질이라든가 그런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습지 보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그 오늘 발표에서 생태학적 질을 평가한 그런 도구, 저는 이제 RPMS라고 부르는데요. RPMS는 이제 이 필요한 서식처들을 잘 식별해내고 찾아내고 그다음에 관리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건데 이 모델에 이제 바탕이 됐던 그 문헌들 내용이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제가 이제 갯벌 복원을 할 때 갯벌 복원하는 곳을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갯벌을 뭐 거기 구조물을 만들거나 뭐 시설을 하거나 뭐 이렇게 갯벌 복원을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서는 일단 이 갯벌 훼손하게 한 원인이라든가 위협 요인들을 잘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절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원을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이제 갯벌 복원이 그 2가지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거의 함수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은 이제 그 지역 지점이라든가 이런 스케일이고 리지오널한 거는 이제 랜드스케이프한 그런 스케일인데 가령 우리가 이제 송도 습지 보호 구역을 잘 조절해서 이제 좋은 생태학적 상태를 만들겠다라는 걸 할 때는 그 지역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경기만이라든가 시화호 이런 외부의 상태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잘 조절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공간적 스케일로 해서 X축, Y축을 구분하고 여기를 이제 디스터번스의 강도를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랜드스케이프 한 스케일에서의 강도가 높은 것과 그 지점, 소규모 국지적인 그 지점의 그 이런 위협이라든가 교란의 강도가 높은 곳이 이제 이런 곳이 해당하는데요. 이런 곳일수록 이제 생태학적인 복원도 굉장히 안 좋고 많이 훼손됐고, 반대로 이제 이쪽 지점으로 오면 이제 굉장히 상태가 좋고 어떤 복원을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회복이 되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이런 프레임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착안을 해서 생태, 여기 이제 교란 강도 같은 거를 이제 생태계 지시자, 생물학적 지시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갯벌 평가할 때 갯벌 전체의 상태하고 그다음에 그 지점, 갯벌 안에 여러 개의 정점 두고 조사할 수 있는데 그 정점들의 이제 그 생물학적 지시자의 상태 같은 거를 이렇게 바탕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평가에 활용한 앞서는 이제 교란과 관련된, 교란의 강도와 관련된 팩터였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물학적인 것과 환경 관련된 이런 것,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상태를 1부터 7까지 7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생물학적인 거로 보면은 여기 뭐 생물 다양성도 있고 생체량도 있고, 그다음에 EIS 같은 거는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런 것들을 넣었습니다. EIS는 이제 이런 겁니다. 생태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종인데, 포식자라든가 뭐 이런 종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생태계가 건강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인데 희소종이나 소수종 같은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기준을 만들 때는 우리나라 서남의 갯벌의 전체 조사 자료를 활용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갯벌에서 나온 생물들을 다 파악을 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곳이나 아니면 하드바텀이라고 해서 돌바닥 같은 데 서식하는 그런 생물들이나 아니면 기생성, 아니면 이제 해조류나 잘피 이런 것들과 관련된 종들은 제외하고요. 그 레지던트, 정주성인 그런 무척추동물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제 관찰 빈도가 3.5% 이하인 거는 소수종으로 두고 0.5%면 우리가 한 2,000번 조사 나가면 한 번 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희소종으로 구분했고, 이런 애들이 나오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도도 이제 하나의 그 팩터인데요.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제가 2010년도에 만들어서 보고했는데, 이제 건강 생태학적인 상태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양도 기반 인덱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도 국가해양생태 종합조사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팩터들, 생체량이나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이 서식처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서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뉴트럴라이제이션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보신 XY 그래프처럼 저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랜드스케이프 한 스케일의 건강 상태라든가 생태학적 질, 그다음에 이건 정점 단위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생태학적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고요.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XY 그래프를 해서 우리나라 전역의 갯벌 상태를 이렇게 요 간단한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적용 사례를 보면은 이제 시화호 같은데 안 좋은 곳에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런 곳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봤는데, 이제 외측과 내측에 대해서 한 2011년도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측은 아까 이제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고요. 방조제 밖을 벗어나면은 조금은 나아지는 그런 상태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이건 다시 이제 다른 연도에 조사했던 시화호 안쪽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최하위의 생태학적 질을 보인다는 걸 이제 시화호 안쪽에서 발견했고요. 거기서 멀지 않은 승봉도 같은 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갯벌에 해당하는 그런 상태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습지보호 지역에서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요. 단연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특별히 좋아지진 않지만 계속 뭐 아주 해석이 어렵거나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막 변동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변동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상태를 잘 지시하는 것으로 여기서 보면은 1109는 이제 시화호 안쪽 소래포구 있는 쪽에 위치한 습지보호지역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바깥쪽에 위치한 그 6809의 생태학적인 상태가 이 파란 점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뭐 이게 낮았다 높았다 이런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상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습지보호 지역을 관리하는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고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순천만인데요. 순천만에 2015년도에 이제 복원이 필요한 곳들을 이렇게 잘 찾아봤고, 그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의 갯벌들이 이렇게 식별을 했고요. 20년까지 아마 복원을 한 다음에 21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복원된 지 얼마 안 돼서 상태는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만약 복원이 성공적이라면 이 점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지금 이 순천만 같은 데는 가을철에도 그 우리나라 해양 이런 것들이 5등급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훨씬 더 스트레스도 심하고, 그래서 잘 웬만해서는 잘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강 하구 갯벌을 이제 한강 행주 쪽에 그 김포 쪽에 있는 전류리하고 그다음에 보름도 쪽에 2019년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김포 전류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물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태로 둬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수준까지 나왔고, 보름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범위에 이렇게 2019년도에,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전류리 뭐 언제든 조사해봐도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전류리 좀 빼고 이제 강화도하고 보름도 쪽을 조사하겠습니다. 한 3군데 조사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보름도하고 강화 동막 동검 이렇게 위치를 했는데, 동막은 이렇게 동막은 이제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2012년도와 위치했던 이 지점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좀 많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졌다. 반면 이제 보름도는 겹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2010년, 19년에 비해서 이제 생태학적인 상태가 많이 낮아졌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태학적인 상태가 파악이 되면 이제 원인을 찾고 그걸 조절을 하거나 제거를 해야 상태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평가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이제 경기만이라든가 인천 하구에 있는 갯벌들이 그렇게 뭐 우수한 상태라든가 그런 갯벌들이 어느 곳에서는 이제 생태학적 질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후퇴하는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됐는데, 그런 이유는 이런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강화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수질 등급이 5등급이고요. 이게 점차로 오염물질 같은 게 희석이 돼가면서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낮아지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통해서 그 한강 하구 갯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 행주 같은 데도 이제 이런 건 공간적이지만 행주 같은 데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요거는 이제 2000년부터 한 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모아서 계절성 제거하고 리그레션을 한번 해본 겁니다. 회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COD 농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2006년도 조사한 건데, 이렇게 유기물이나 영양염들이 한강 하구 통해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의 분포 또 다른 그림으로 이제 용존산소 같은 걸 봤는데요. 용존산소가 이제 점차 이렇게 완만하게 낮아지는 그런 게 나타나고, COD 같은 경우에도 이 이제 월미도나 이제 시화 이쪽인데 4ppm을 넘어가는 그런 값들이 1년에 매번 관찰이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시계열 분석해 보면 용존산소가 한 그 6ppm 이하로 내려가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용존산소 같은 거 보면 저축 용존산소, 뭐 하이폭시아에서 저산소, 뭐 2ppm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많은 생물들이 10ppm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5ppm이나 6ppm 가면은 그 유형 생물이든 무척추 동물이든 한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요 시간 스케일을 봤을 때 한 8년 정도거든요. 8년에 한 0.78 ppm 낮아졌으니까 한 1 ppm 가까이, 0.1 ppm 가까이 이렇게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이 곳엔 존재한다. 1년에 한 0.1 가까이 낮아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때 RPMS라는 거, 이런 평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이렇게 개발해서 쓰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다양한 지역의 갯벌을 써봤고 우리나라 갯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면은
굉장히 뭐 복잡하거나 뭐 혼란스럽지 않다. 그리고 평가 결과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우수한 질적 상태의 갯벌은 이제 관찰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갯벌에서는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한강 하구 지역 바닷물과 담수가 섞이는 곳에서는 이제 생물학적 구배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이제 그 바다 쪽이고 이게 한강 담수 그러니까 소금기가 전혀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의 생물 다양성 평가해 보면은 한 오포밀 같은 데선 생물들이 거의 안 나오는 곳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 곳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한 10ppm 정도 되면은 김포하고 강화도 사이에 염화수로 정도 되고요. 행주라든가 전류리는 한 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한 1ppm 밑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공동 수역에 아마 생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우리가 이제 공동 이용 수역이어서 조사를 안 해봤지만 그런 곳이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생물들이 이렇게 어떤 패턴을 갖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하려면은 일단 모니터링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한강하구만 하더라도 정성 자료나 정량 자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고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변동성을 이해를 잘 하니까 좋은 평가 시스템이나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런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생물학적 지시자들을 많이 썼는데. 과거 한 90년대 이후로 이제 미국에서도 수질이나 오염물질에 대한 그런 것 말고도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지시자, 생물 다양성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수질이 안 좋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고요. 뭐 수질이 좋다고 해서 얘네들이 또 반드시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생태계 서비스는 주로 이제 그런 생물들의 대사 활동이라든가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연계해서 활용을 하려면 생물학적 지시자를 쓰는 것 쪽으로도 이제 많이 좀 이동을 해야 된다. 관심이 좀 이동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런트에서 뭐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네. 다른 강하고는 제가 이제 사실은 낙동강이나 뭐 이런 금강이나 이런 곳을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섬진강이라든가 이런 데 비하면 사실 뭐 이렇게 좋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까처럼 이제 특히 김포라든가 이런 데서는 얘네들이 어느 정도 생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스트레스 요인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좋은 상태로는 생각은 안 됩니다. 특히 이제 섬진강 같은 데는 최근에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섬진강 같은 데는 이제 그 광양만이라든가 뭐 이런 쪽 보면은 예전에 그 잘피밭도 굉장히 잘 보존된 상태로 있었고 저희들이 측정해봐도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것도 이제 한 십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비교적 그 하구가 잘 보존된 상태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 한강하고는 좀 상태가 안 시간이 좋습니다. 좀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좀 더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은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한강하구의 생태위의 요인과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서 인하대 최준기 명예 교수님으로부터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작년에 이어서 또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작년 발표했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 한강 하구에 대해서 하구 범위를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범위의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웨클리스키 엘리오트의 그 기준으로 해서 0.5 PSU 이상서부터 한 30 PSU 정도 범위 이렇게 하구 범위를 잡고선 잡아봤습니다. 그 인천 앞바다까지 사실은 이제 하구 범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그 기준으로 치게 되면 여기 그 이창희 박사가 이제 2003년도에 기준으로 해놓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 감저 수요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그 신국수정부 이후에 신국수정부 위쪽은 거의 그 0.5 PSU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위를 갖다가 하구로 포함하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신국수정부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장봉수로까지 포함을 하면 약 30 PSU 정도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국수정부에서 강화대교 여기까지가 이제 예를 들면 상부 그러니까 이 상부 하구하고 내부 하구에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그 강화대교에서부터 염화수로의 상부 쪽 거기가 이제 중부 하구로 볼 수 있고 세여도 부근서부터 세여도 부근 정도까지는 약 30 PSU 이 정도까지는 이 하부 하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 장봉수로까지 포함한 그러니까 이 장봉수로라고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장봉도 이쪽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송모수로 부분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 중부 하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홍수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8m나 이 정도까지도 그 30mm 정도 이렇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광역의 의미로 보면 그렇게 이제 하구 수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천 항의 연안 수역으로 이렇게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금 여기 항영 하구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얘기 안 해도 될 거고 여기는 그 담수 습지보 지역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이 담수 습지보 지역이 과거와 이제 지금이 좀 상당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이제 장항 습지나 시암 습지 뭐 이런 경우는 그 과거 그러니까 이 영종공항 건설 이전의 경우는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영종공항에서 영유도 이쪽 매립이 되고 이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매립이 일어나서 이제 육지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수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이쪽 그 영종공항 영유도 이쪽에 그 매립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사실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때로는 이와 같이 그 상경이라든가 한강 하구로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 전복의 물범도 유입되는 거죠. 저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이가 아직도 풍부하기 때문에 먹이를 쫓아서 들어오는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습지보호구역이 이제 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보호종들 각종 이 물새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그 보호조류가 많은 것도 여기 이제 첫새 이동 경로에 있고 그런 것도 결국은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첫새들도 많이 오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까 이제
유지원 박사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물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렇게 이제 이 아주 악화된 상태는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생태 평가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서 생물량 가지고만도 평가하기가 어렵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보름도 같은 경우에 그 백합이 서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이제 백합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제 그 생태 표정이 될 수 있는데 보름도가 이제 그런 어떤 그 수질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그 수질만 가지고 단순히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생태적으로 그 우수하냐 하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까도 이제 잠깐 저 유지원 박사님 거기서 봤듯이 수질 등급, 4, 5등급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것도 뭐 상당히 이제 그 유기물이 많은 수역이다. 그건 뭐 한강과 임진강과 여성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유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플랑크톤도 많고, 그러면서 여기 특징적인 것이 탁도가 높은 거죠. 뭐 그 탁도가 높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실 텐데, 탁도가 이 전류리 정도만 해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전류리서부터 지금 이제 여기 중립수역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쪽 그 세요도 부분까지 탁도가 아주 높아요. 근데 그 탁도 높은 게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 수역이 생물량이 전반적으로 많고, 생물량이 많은 거는 이제 뭐 플랑크톤 생물량도 많고, 대신에 이제 탁도가 높다. 그러면 이 어린 그러니까 이 개체들이 서식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포식자로부터 포식당할 염려는 없고 먹이는 많고, 그러니까 와서 산란장으로서 또 성육장으로 쓰기에는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우리가 탁도가 높아서 이제 뭐 생산력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생산력이 때로는 이 낮은 부분도 있지만 유입되는 생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생물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여기 뭐 상당히 다양한 수산 생물들이 있죠. 기술성인 것들. 우리가 보통 이 하구역 하면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그러는데, 그 높은 이유는 이제 담수성인 거고 이 열환성인 것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지, 순수한 기술성인 종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극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소수종들이 이렇게 그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그 중에 여기 이제 이 기수식용 해파리라고 해서 저는 이쪽 한강 하구에서 우리나라에서 여기하고 무안 쪽에서 나오는 그 두 군데만 나오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 기수식용 해파리가 상당히 인기라서 연간 한 5억 마리 이상을 양식해서 내보내고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잡아도 이걸 그냥 중국으로 다 수출해 버리고 마는데, 사실 맛이 상당히 좋은 그런 종류라서 가을에 이맘때쯤에서 교동도나 이 창우리 같은 데 가면 저걸 중국할 수 있어요. 한번 구해서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성문소에서만 연간 7,500톤의 이제 이 새우 종류를 이제 어업하고 있는데, 그 상당한 양이죠. 저건 이 7,500톤 어획은 그 경기 그 수협을 통해서 이제 받은 자료인데, 아마 그 이상의 그 새우들이 서식하는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뭐 수산 자원도 상당히 많고 다양한. 그다음에 이 조간대 저수동물도 상당히 많은 그 종류가 나오고 있고, 개체 수도 적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조화대 지역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다른 지역 혹은 봤을 때 식물 플랑크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섬진강하고나 또는 뭐 천수만, 새만금, 낙동강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결코 적지 않은 종류가 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이 생물의 종수의 문제가 뭐냐면 연구자들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으면 종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가 연구가 많이 돼서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하여튼 지금까지 나오는 종수나 이런 걸 봐서는 적지 않은 종수가 있고 특히 뭐 어류나 이런 것도 적지 않은 종류가 있고 저수동물 종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크로로필 농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크로로필 농도는 사실은 이게 높으면 또 적존이 뭐 이 녹존이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높은 게 꼭 좋은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크로로필 농도가 7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게 기준치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데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거기는 항상 이 적조나 녹조가 있어야지 되는 뭐 그런 기준치인데 저 하구 쪽으로 나오면은 그 정도는 아니고 되게 이제 높으면 뭐 한 10 정도고 낮으면 한 뭐 1 정도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동물량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가 않고 그 1차 생산량 아까 블루카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수층에 있는 이제 1차 생산력입니다. 수층에 있는 1차 생산력을 저걸 가지고선 예를 들면 한강하고 약 300제곱킬로미터를 봤을 때 연간 한 9,600톤의 카본을 고정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갯벌이나 이런 데도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그만큼의 이제 카본을 고정한다고 보지만 근데 실제로 저기에서 상당한 부분은 다시 이제 순환을 하고 순환해서 분해돼서 다시 이제 이 공중으로나 또는 뭐 이 후드 체인을 통해서 다시 또 이제 발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 중에 이제 일부가 이제 이 블루카본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거는 쌓이겠죠. 쌓여서 이제 되는데 그 쌓인 것들도 또 이제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체증물 속에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상당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순환이 되는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종호 박사가 이제 분해 이 박테리아의 분해 능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갯벌 90제곱킬로미터에서 약 7.2 ppm 정도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봤는데 제가 가나다 갯벌을 전체를 300제곱킬로미터로 했을 때 한 216톤 정도가 이렇게 분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이제 하구의 습지 가치에 대해서 저게 이제 벌써 15년 전에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훨씬 매덕 규모로 아마 늘어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태 요인으로서 이제 이런 갯벌 매립, 뭐 그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경기만 갯벌에 38%가 매립이 됐으니까 이제 문제고, 그래서 특히 한강 하구에서 이와 같은 청라 갯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매립이 됐고, 그래서 갯벌의 정화 능력이나 이런 것이 이제 많이 감소가 됐고, 또 산란장, 보육장이 상실이 됐고, 뭐 그런 많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쓰레기 부분이죠. 이제 요거는 인하대학교에서 이제 거기에 조사한 자료인데, 저는 여기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건 극히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배 정도의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발표한 거 보면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한 35% 정도가 이
합성 섬유에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우리 수도권에 있는 많은 인구에서 나오는 그런 그 합성 섬유가 엄청나리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좀 이런 새우라든가 이 미세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의 먹이로서 그냥 작용을 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뭐 수질 관련한 건데 요 제가 보기엔 그 COD 기준으로 봤을 때 신공리가 5.9 ppm인데 이게 이제 그 CO2 정도면 2.2 ppm으로 줄어들거든요. 이게 물론 희석의 효과도 있지만 한편에는 이것이 이제 소위 응집 효과가 있어서 가라앉고 그래서 저런 그 정화 기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강 하구의 이제 그 전류리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위적인 훼손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없는 것이 인천 앞바다의 그 수질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다 이제 원인들 지금 이같이 뭐 일산 그 한강의 일산대교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수생태 환경이 저렇게 아주 나쁜 편입니다. 그러니까 부착주류나 또는 뭐 곤충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주 나쁜 편인데 인천에 와서는 그래도 좀 그나마 괜찮아지는 거는 이 인천 앞바다의 어떤 그 정화 기능, 그러니까 또 한강 하구에서의 정화 기능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유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와 특히 이제 그 전류리서부터 이 CO2 정도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풍부한 그 연구와 경험에 의한 자료가 발표인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 한강 하구의 보호와 발전의 개념화에서 본 섹션이 마련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그 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상 많은 분들과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정립되어야 되는데 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우선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